민변 사무총장까지 했고요. 지금 변호사 19년 차인데 서부지방법원에 전속된 국선전담 변호사로 그래서 형사변론을 온갖 걸 다 한 것 같아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그래도 제가 좀 될 수 있으면 공감할 수 있는 변론을 펴고 싶고 그래서 의뢰인이 좀 저랑 좀 뜻이 맞는 사람이면 좋고 뭐 그런 편이더라고요. 네. 조수진 후보가 53.76%, 박용진 후보가 46.25였다고 합니다. 감사를 반영하면 19.4 대 80.6이었다고 합니다. 가감산 없이 압도적인 차이로 후보가 결정됐으니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자, 조수진 변호사, 민주당의 후보 우여곡절 끝에 결정이 됐죠. 그리고 그에 앞서서 방금 확인한 영상에서 본인과 뭔가 뜻이 맞고 의견이 맞는 의뢰인,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과거 이력, 그러니까 변호사로서의 이력인데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본인의 블로그에요, 강간 통념 활용과 관련된 조언을 남겼어요. 강간 통념이라는 게 이게 심리학 용어라고 하는데요. 여성이 거절 의사 표현했더라도 실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잘못된 관념인데 이런 거를 성폭력 가해자를 향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과거 성폭력 가해자 변호 논란인데요. 지금 2018년서부터 2023년 최근까지 있군요. 세 가지 사례가 지금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술 취해서 잠든 여성을 성폭한 A씨. 그런데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어졌다. 이런 변론을. 그리고 2022년 특수강간 남성 B씨.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입니다. 이렇게 변호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특히 2023년 미성년자입니다. 10살 아동으로 알려지는데요. 성폭행한 남성 C씨에 대해서 변호를 하면서 피해자인 아동의 아버지, 친부가 성폭행을 해서 나온 피해일 수도 있다. 이런 변론을 했다는 겁니다. 그 논란이 좀 커지는데요. 다음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본인의 블로그에 이런 걸 좀 올렸다 그래요?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하다? 그러면서 뭔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해자, 성범죄 가해자들이 참고할 만한, 그리고 알아두면 굉장히 유리해지는 뭔가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지난 2023년 블로그에 강간 통념을 소개하면서 성폭력 피의자 입장에서의 유불리를 조언했다. 물론 변호사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변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 경선에서 여성 가점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민주당의 총선 후보가 됐다는 점과 같이 섞이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조수진 변호사가 조금 해명을 하죠. 그리고 오늘 이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에 기해서 이제 법에 근거해서 변론을 한 것입니다마는 국민들께서 공직자에게 바라는 눈높이는 다르시구나라는 걸 느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이제 배워야겠다. 그걸 좀 느꼈습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 지금 해결한 후보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꾼, 입도 히로부미는 잘 키운 훌륭한 인재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혹시 권력을 맡기면 도대체 입으로 하는 말인지 어디로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후보에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김상희 평론가, 네.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네. 지금요, 이 변호한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본인이 뭔가 블로그에 홍보하는 걸 보면은요, 성폭력 가해자 전문 변호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근데 이거 민주당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인 건가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진영에 대한 방어 기제가 좀 본능적인 방어 기제가 좀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습니까? 이 내용들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그 상대방을 우리가 악마화하면서 양 진영이 다 그 시선을 상대방에만 고정시켜 놓고 있잖아요. 그런 현상의 한 부분이다. 국민을 바라봐야 되는데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 상대를 악마화하면서 상대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데 그렇지만 이건 진보 진영의 정체성을 흔들 만한 사안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창피하고요. 그리고 우리 진보 진영이 창피함을 안다면 하루빨리 조속하게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 좀 다시 한번 좀 보죠. 여기 소개돼 있는데요. 아까 3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또 다른 사례 여기 가운데 들어있죠. 2021년에 변론을 했던 사건인데요. 여성 200여 명의 몰카 촬영 및 음란물 사이트에서 몰카 촬영물 다운로드한 남성 변호를 했대요. 촬영도 하고 다운로드하고. 뭐 양이 좀 많네요. 근데 2021년이면 당시에 이른바 N번방 사건 이런 게 발칵했던 때 아닙니까? 근데 이런 변호도 맡았고요. 그리고 아까 2023년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동입니다. 아동. 그런데 그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변론을 해서 이게 2차 가해 논란처럼 비춰졌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요. 서울의 한 지역구의 경선, 청년들만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한 후보, 경선 후보로 올라간 후보가 과거에 어떤 2차 가해 발언 논란이 됐거든요. 그래서 후보가 교체가 됩니다. 그 후보가 탈락이 됐어요. 이런 것까지 지금 다시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럼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후보 역시 청년 정치인으로서 매우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 해당 후보가 100%의 하자가 있거나 결격 사유가 있어서 교체한 건 아니고 시민단체와 사회단체 그리고 여성단체 등에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국민적 요청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계열에서 조수진이라는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민변 사무총장이라고 하는데 초등학생이 강간 피해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그런 뉘앙스의 변호를 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던 행동들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저 당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용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정욱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일단 강간 통념이라는 이런 개념을 실제 이런 재판에서 변호사들이 활용을 합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이제 그 피해자다움이다. 예. 이렇게 이거 표현합니다. 강간이라는 거는 이제 그 옛날로 치면 이게 여성이 은장도 들고 이게 뭐 자결하겠다는지 이 정도로 이게 저항을 해야만 강간이고 그게 아니고 이제 그냥 뭐 소극적으로 이렇게 뿌리치거나 이런 거는 강간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아마 이제 그 변호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이런 이제 논리인데요. 예. 지금은 이제 완전히 깨어진 논리입니다. 지금은 이제 강간은 그냥 비동의, 여성의 완전한 동의가 없을 때는 이게 강간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민변의 사무총장까지 하고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분이 저는 강간의 통념, 피해자다움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가해자를 무죄로 빼기 위해서 저런 논리를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아까 10살 예, 아동은 이제 본인이 그 정확하게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체육관 관장에.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마치 이게 다른 남자에 당한 거 아니냐 또는 이게 아버지까지 거론하는 이거는 변호사의 저는 윤리를 벗어났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제 저분이 계속 성폭력을 아마 전문적으로 이렇게 많이 변호한 것 같아요. 다른 변호사보다.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는 전부 이게 가해자 남성을 변호했고요. 근데 남성도 보니까 뭐 한의사도 있고 그다음에 체육관 관장부터 상당히 재력 있는 이런 게 남성만 변호했다는 게 과연 민변 또는 그 인권 이런 데 변호사 개념이 맞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아까 목소리로 조수진 변호사의 최근에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이 해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 여성단체가 굉장히 좀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겠습니다. 일단 이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 뭐 지난달 19일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렇게 어떤 이 이의제기, 문제 제기가요. 여기 보면 조수진 변호사 성폭력 피의자들에게 법망을 피하는 기술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여성 후보에 대한 가산제도, 성폭력 피의자 전문 변호사의 입신에 의한 디딤돌이 아니다. 총선 과정, 이 경선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약간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하나 더 보죠. 자, 국회의원이 되기에 자격 없다는 것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 그리고 민주당은 가해자 연대 공천 자행 중단하고 후보에 대해 조수진 후보에 대한 공천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이런 입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앞서 영상에 봤는데요. 조수진 변호사 입장, 이것도 뭐 화면으로 좀 정리된 게 있어요. 송구하다. 일단 어제입니다. 과거 성범죄자 변론한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윤리 규범을 준수하며 이루어진 활동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라는 입장도 좀 설명을 해놨네요. 윤경호 소장님. 앞서서 성추운전 행정관 2차 가해 논란 속에 이제 부인은 해명했지만 당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 즉각적으로 여론에 반응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경선 후보에서 탈락이 됐어요. 교체가 됐거든요. 이거와 좀 빗대서 보면 이거 좀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뭐 같은 잣대 돼야겠죠. 아까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한 얘기에 그대로 잣대를 갖다 대면 뭐 조수진이라는 후보도 국민의 요구에 기민하게 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미 민주당이 지금 지역구 254곳에 대한 공천을 다 마무리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비례대표 공천도 발표했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수순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집중적인 포화를 맞을까? 마지막에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박용진이라는 논란의 후보와 경선을 하면서 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결점, 흠집 이런 게 고스란히 드러난 상황에서는 매를 더 많이 맞는 셈인데 저는 과연 이걸 민주당 공천 심사하는 쪽에서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이유가 뭘까? 아니면 알고도 이걸 덮었을까? 그러니까 몰랐는가? 아니면 알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건가? 예,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또 박용진이라는 타겟을 어찌됐든 좌초시키기 위해서 예. 찾아낸 뭐 보배라고 생각을 했다면, 근데 저는 아까 그 여성 정치 네트워크에서 한 얘기가 예. 참 아플 것 같아요. 성폭력 피의자들에게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안내한 이렇게 얘기한 거를 본인은 과연 뭐라고 해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변호가 이렇게 많은가? 뭐 비중을 따져봐야겠지만, 예. 뭐 간단히 얘기해서 그게 돈 버는 게 쉬우니까 돈 많이 벌려고 그런 거야? 라면 그러면 정말로 민변 사무총장이라고 활동을 했다는 걸 간판으로 내세우는 인권이나 진보, 개혁이라는 걸 철학 내세우고 사회적 약자를 뭔가 변호를 해준다. 이런 걸 기치로 내세워서 지금까지 살아온 19년 동안의 변호사 생활. 예. 과연 맞을까? 뭐 과도한 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런 거야말로 본인이 알아서 처신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이게 블로그 올린 거는 문제가 됩니다. 본인이 윤리 규범에 문제가 없다는데 변호사가 이제 뭐 법정에서 변론할 수도 있고 예. 그렇지만 이제 고객의 비밀이나 다 유죄 의무가 있어요. 근데 블로그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이런 걸 변호를 이렇게 잘했다 홍보해서 사건 끌어오기 위한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제 광고 전 행위라 봅니다. 블로그 왜 자랑합니까? 그리고 이게 이름은 가린다 하더라도 내용을 보면 예. 사건 내용을 보면 이게 누군지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관계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게 2차 가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은밀한 이게 이런 사건을 블로그에 저는 올려가지고 수임하는 도구로 쓰는 거는 윤리나 이게 법에 반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준우 전 여의도 연구원 기획위원 잠깐 질문 드리는데 뭐 네, 하시면 잠깐만요. 그러면 하나만 좀 김성기 평론가 말씀드리고 잠깐 싶은 얘기하시죠. 게 저는 민주당이 이거 예.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 게 예. 저 조수진 변호사는 뭐 그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애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강간을 당했는데 그 부모가 한테
당신이 자기 자식을 뭐 이렇게 했을 수 그러니까 그 있는 친구 거 아니냐. 아버지를 향해서 네,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이건 대한민국 부모라면은요, 저는 굉장히 분노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처음에 듣고서 애 키우는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가,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자신들이 우리가 한 공천이니까 조금 뭐 방어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거 빨리 버리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정권 심판론과 맞먹을 정도의 저는 해일이 닥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준우 전 여의도 연구원 기획위원. 근데 전 이 조수진 변호사도 그랬어요. 뭐 윤리 규범이나 이런 거 문제될 건 없다.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활동이다. 네. 그렇다면은 변호사니까 누구든지 의뢰가 들어오면 변호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또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본인은 여성 변호사로서 이제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건 수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보통 성 관련된 사건들은요, 보통 피해자의 편에서 변론하는 거 마음이 편하지 가해자의 편에 서서 변론하는 거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 맡을 때는요, 보통 수임료를 많이 받습니다. 뭐 변호사 협회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맞습니까? 손영 변호사? 네, 맞아요. 수임료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남성이 주로 가해자일 거고요. 성폭력 사건은. 그런데 그걸 남성이 변호를 하면요, 같이 남성과 남성이 이렇게 대응할 때는 이게 좀 변호에 불리합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성이 다른 여성이 그 가해 남성을 변호해 주면은 조금 이제 유리하게 보고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여성 변호사의 시장을 본인이 발굴하고 난 여기서 돈을 열심히 벌겠다. 이제 그렇게 변론하다 보니까 무리해서 피해자의 아버지까지 근친 강간을 당한 거 아니냐라는 무리한 발언까지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참여재판 저 얘기 나왔었잖아요. 잠깐 말씀드리면은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하다고 이제 변호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 낯선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피해 당했을 때 사건을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돼요. 공방이 오고 갑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참여재판 하자고 제안했을 경우에 피해자가 안 한다, 나는 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재판을 거부할 수가 있죠. 차라리 이제 그렇게 해서 협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노하우를 잘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한 거예요. 법 기술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의 사건 수행 어떤 승소와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변호를 했던 거고, 이분이 만약에 자기 지역구에서 어떤 성폭력 사건에 가해자가 나타난다면 또 이런 식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 주민 누군가는 가해자고 누군가는 피해자일 건데요. 그때도 가해자 편에 서가지고 똑같이 저런 식으로 변호할 수 있을지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지금 패널 네 분께서 자신은 굉장히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공통점이 들어가 있는 평론을 해주셨는데, 조수진 후보, 조수진 변호사 입장에서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뉴스와이드가 그 내용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입장을 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요. 근데 이 논란이 있기에 앞서서 경선에서 이겼을 때 단박에 나온 얘기가 조수진 변호사가 국회의원 배지를 그냥 주운 거다. 뭐 이런 발언들이 나왔었죠. 이건 조수진 변호사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인물이 했었는데요. 일단 그 목소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시민 장관하고 아침에 겸손이 힘들다에서 만났습니다. 예, 그러셨죠. 네, 첫 화두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조수진 변호사는 배지를 그냥 주었다. 진짜 유시민 작가님 자꾸 그러시면 저 진짜 대선 나가라고 미룰 거예요. 김상희 평론가, 이게 농담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나온 말인데 이거 사실은요, 서울 강북을 유권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모욕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저렇게 남을 생각하지 않고 발언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상당히 업돼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을 정도로 교만해져 있거나 이럴 때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저런 걸 총선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숙한 모습일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선거에 악영향을 준 사례가 과거에 전례가 많았다는 점, 이런 점을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배지 주었다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화면으로 좀 하나 좀 정리한 게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또 알려졌어요. 제목이 저렇게 돼 있죠? 조수진 변호사 본인 지역구에서 투표 못한다? 서울 강북을에 출마했는데 그 출마해서 본인 지역에서 본인이 투표를 못한다는 게 이게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일단 날짜별로 보면 지난 17일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경선 후보로 확정. 경선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난 19일에 경선 승리가 확정이 됐죠. 후보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런데 오늘 21일이잖아요. 서울 강북구로 전입신고를 했대요. 근데 문제는 총선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이 19일이었답니다. 그 날짜로 딱 끊어서 유권자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은 출마한 지역구 유권자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총선 때 투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전 거주주인 동작을에서 투표하는데 그 동작을 투표도 본인을 못 찍어요. 거기서는 동작을에 출마한 다른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준우 전 기획이요? 네. 이게 무슨 사학입니까 도대체 이게? 이게 쉽게 말하면요. 학교에서 반장 출마한 사람이 후보가 예. 그 반에서 출마를 해서 반장 뽑아주세요 하는데 학생들은 다 자기를 뽑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쟁이 하겠죠. 근데 자기가 자기의 투표를 못하는 그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모순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전입신고가 19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날 못한 거군요. 못한 거죠.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은 저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천하면서 이제 장기판 말을 옮기듯이 수시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 말을 바꾸다 보니까 시간이 급박한 거예요. 예. 박용진 후보한테는 절대 줄 수 없다는 대원칙 속에서 말을 옮기다 보니까 아마 저렇게 급하게 줬었고 미처 조수진 후보도 저기 나올 거라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예상을 했으면 옮겼겠죠. 예상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저렇게 본인도 출마한 곳에서 자기한테 투표를 하지 못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윤경호 수사님, 근데 조수진 변호사야 그렇다 치고 당에서도 그 날짜 계산을 못했을까요? 그건 큰 패착이겠죠. 2008년 선거일 거예요. 홍정욱 당시에 국민의힘 계열 예. 전 당신 새누리당인가요? 한나라당인가요? 예. 한나라당인 것 같은데. 예, 18일 전에 공천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본인을 그때도 그랬습니까? 찍지 못하고도 당선이 됐어요. 아. 노원에 있는 어느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에는 홍정욱 전 의원이 유일한 사례인 걸로 알았는데 이제 조수진 이게 또 후보가 생기는 거네요. 또 생겼네요. 이게요 국회의원 선거법에서만 허용을 해놓은 아주 기형적인 거죠. 지방선거는 6개월 전에 이미 주소지를 옮겨야 미리 그 지역에 거주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지방선거 입후보할 때는. 자격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물론 지방선거라는 게 조금 더 지방 뭐 토착, 뭐 지역 뭐 이렇지만 우리도 지금 국회 지역구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한은 이런 선거법은 빨리 바꿔야죠. 그래야 당마다 이렇게 투표 직전에 한 달 전에 막판에 장기판 옮기듯이라는 표현을 이 의원께서 하셨는데 그 얼마나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의원 선거법 빨리 바꿔야 됩니다. 다만 국회의원들에게 그걸 맡겨놔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든 아니면 다른 제3의 기구든 예. 365일 상시 가동이 되는 기구에서 인구 변화, 인구 편차도 반영하고 또 행정구역의 변화도 반영을 하고 이런 선거 관련 법 이거는 스스로에게 고양이 목에 생선을 맡기는 듯이 하는 거 하지 말고 제3의 객관적인 기구나 아니면 조직에 이걸 맡겨서 예. 손을 보도록 하는 게 뭐 어떻게 합니까? 결국 국민 압박이 커져야 되는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지방선거법 쪽에 문제가 있어요. 네. 뭐냐면 이제 그 서울시 의원을 뽑잖아요. 예. 근데 그 주소지를 강남에 두고요. 어. 관악구에 서울시 의원 후보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시 의원이니까 서울시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구는 필요 없고. 예. 이것도 이게 문제잖아요. 제가 관악구에서 시의원 할 텐데 예. 집은 강남에 있어도 되는 거죠. 서울시 의원이니까 서울시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밖에는 안 되고 이것도 이게 법이 문제고 저는 뭐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예. 국회의원은 이게 국민의 대표면서 또 지역의 대표잖아요. 어느 정도의 지역 그 요건도 정하는 게 맞다 이래 봅니다. 자, 지금 조수진 변호사 지금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수진 변호사의 과거 이력도 좀 소개가 되고 있죠?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력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의원 보좌관 출신, 그다음에 민변 사무총장. 지금 과거 이 변호한 게 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법인. 여기 민변하면 많은 분이 떠올리는 게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곳, 뭔가 약자를 보호하는 곳, 그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변호사들의 모임 아니냐는데 여기에 사무총장이면 간부를 역임했어요. 그리고 노무현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진행하고요. 그리고 노무현 재단 지금 이사인가요? 이사로 좀 재직하고 있죠. 이런 것까지 곁들여지면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저기 아예 아마 직업 윤리 같은 게 규정이 있을 거예요. 아마 사건을 맡을 때 가해자와 관련된 사건을 맡지 않는다는 그런 직업 윤리 규정 같은 게 아마 있을 건데 아마 그걸 본인이 무시하고 혼자 이제 사건 수임료가 이제 좋으니까 그렇게 아마 사건을 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일단 뭐 그건 확인해 봐야 되지만 민변이라는 어떤 우리 사회에서 역할과 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활동과 변호를 맡은 사건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건가? 거기에 더해져서 여성 가점을 받으면서 경선을 통과해서 후보가 됐는데 국회로 진출하게 되는 과정을 가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 또 같이 갈 수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노무현 재단 나오니까 또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전 재단 이사장이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근데 무슨 약간 거친 말 좀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뭡니까? 미친 X인 게, 이게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미친 X인 게 2월 수치, 그러니까 지지율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잘 나온다고 했을 때도 40% 턱걸이더라. 문 전 대통령 제일 낮았을 때 수준 아닌가. 그러니까 비판하는데 약간 거친 표현이 좀 들어가 있군요. 그리고 진짜 제정신 아니어도 분수가 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거친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해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인가요? 이런 갈등에 대해서 안 맞아서 그런다? 지난번에도 대들다가 화재 현장 가서 정치적 구타당하고, 그러니까 맞는다는, 안 맞아서 그런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걸 약간 좀 의식한 듯 정치적인 구타다? 이렇게 좀 설명했는데, 손정욱 변호사? 이거 무슨 표현입니까, 이거는 또? 이분이 그 옛날에 2004년인지 아마 대학 특강에서요.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면요. 젊을 때 똑똑한 사람들도 뇌 구조가 완전히 다 바뀐다. 쉽게 말하면 이게 뇌가 썩는다 이 말이에요. 뇌가 썩는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그 60이 넘으면 중요 직책을 맡으면 안 된다. 이걸 아마 본인을 정확하게 예견하고 한 말이 아닌가. 지금 본인이 64살이에요. 그런가요? 예, 60 넘었어요. 60이 넘은 젊을 때 유시민 저는 그분이 쓴 책을 거의 안 본 게 없어요. 참 이게 날카롭고 논리적이었어요. 이런 데 막말을 하는 분들의 특징은요. 논리가 딸릴 때, 논리가 안 될 때 막말이 나오거든요. 예. 아마 이제 본인이 나이가 들면서 저는 그래서 이런 막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지지율 이야기 하잖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 제일 낮을 때가 40%다. 근데 왜 문재인 대통령 5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습니까? 다른 분들에게 다 10년 주기로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예. 왜 그 문재인 대통령은 40%가 제일 낮은데 정권이 바뀌었는가? 이 말씀도 하셔야죠. 예. 지지율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구타를 당했다. 이게 뭡니까? 정치적 구타? 안 맞아서 그런다? 그럼 이런 윤석열 표현이군요. 대통령이 이제 구타를 때렸다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이 맞았다는 건데 이게 비유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막말이고요. 저는 잘못된 비유고 두 분은 대등하게 원팀인데 뭐 누가 구타하고 구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김상일 평론가께 요즘에 유시민 작가가 정치 상황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글쎄요, 이게 민주당한테 도움이 되는 상황인 겁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들은 특히 이제 중도층이겠죠. 예. 제가 볼 때는 양 당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탄식뿐이 없을 것 같아요. 탄식. 왜냐하면 이게 뭔가 공적 영역에 있는 분들은 뭔가 좀 좋은 본보기를 보여줘서 국가와 국민들의 삶이 나은 방향으로 가는데 기여를 하려는 노력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양쪽 공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얘기를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된다라는 식. 그러니까 적이 아니면 된다. 적에게 피해를 조금이라도 타격을 줄 수 있는 거면 모든 게 용서될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중도층은 그런 걸 원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저렇게 하면 적대적 공생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게 투표율이 떨어지고 정치 혐오가 늘어나고 정치 무관심이 증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걸 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제발 좀 이제 공적 영역에서의 공적 책임을 예. 다시 한번 생각해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지금부터 이제 선거 관련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여야의 오늘 움직임도 굉장히 분주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오늘이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이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구, 이재명 대표는 광주. 어떻게 보면 각각의 본거지, 텃밭 이런 곳을 방문한 건데 이재명 대표의 오늘 광주 방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진행할게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저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최근에 이런 모습이 좀 반복되는데 오늘도 좀 있었다 그러네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 호남을 방문하는 날인데 3번이나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해요. 그래 좀 이례적인 것 같고요. 기자회견을 광주, 군산, 논산 계속 기자회견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모습이 자주 보여요. 아, 그럼 지금부터 마이크를 들고 그럼 기자들 분들 오셨죠? 뭐 회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끝나면 기자회견 끝나겠습니다라고 다시 마이크를 내려놓고 이런 모습인데 자, 그럼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도 고함을 치고 다녔더니 목이 지금 잠겨가지고 여기가 일단 기자회견으로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마이크는 준비를 안 했죠?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개방된 공간에서 하긴 하지만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약간의 형식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가 마이크 좀 틀어주세요. 엄청나게 불편하네. 기자회견은 끝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마이크를 왜 못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는 마이크를 늘 쓰죠? 네! 그분은 법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준우 전 갑자기 마이크 사용 갖고 뭐 법을 무시하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자꾸 아니요 기자회견 뭐 바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 겁니까 지금 이게? 둘 다 이제 법 전문가죠. 둘 다 변호사 자격증 있으신 분인데 예. 선거법을 좀 다르게 이제 활용하는 것 같아요. 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선거법상 예. 선거기간 이후에는 마이크나 확성기를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선거 기간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밖에서 유세 같은 활동을 하면 마이크 쓰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예. 오. 안 되지만 이걸 어떻게 비켜갔냐면은 기자회견을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잘 안 들릴까봐 기자를 위해서 내가 마이크를 쓴다. 기자회견은 선거운동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 꼼수를 부렸는데 사실 이게 엄격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제가 법은 정확하게 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계신 분이 그러니까 이 불법에다가 불공정한 선거법을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위반한 행태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그에 반해서 본인이 준법이 뭐 철저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정을 본인의 브랜드적 가치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저렇게 이재명이 하는 걸 따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게 문제가 돼서 이재명이 아마 그만두지 않을까.
기자회견을 가장한 저런 마이크 잡는 거를 그만두지 않을까 이제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마이크 사용법 같기도 한데 요거 지금 제가 잠깐만요. 일단 손정욱 변호사 말씀하시는데 아마 법적으로 설명하실 건데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먼저 김상일 평론가부터. 네. 예. 근데 맞아요. 저러면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이재명 당대표가 잘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예.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 말 할 자격 없습니다. 오. 왜냐하면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예. 근데 법이 통과된 다음에 시행령으로 음.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를 했어요.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해가지고 한 겁니다. 이거는 완전 탈법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한 거는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사안의 경중을 따지면 저거는 법을 탈법이긴 한데 뭐 탈법이긴 한데 어떤 선거운동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비중의 차이가 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위성정당 법이 통과됐잖아요. 예. 국민의힘에서 먼저 했잖아요. 예? 그것도 법무부 장관 예. 출신을 당대표급으로 예. 뭡니까? 당대표나 다름없는 위치에 지금 모시고 있는 예. 정당에서. 알겠습니다. 약간 다른 사례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손정욱 변호사. 이거 기자회견 지금부터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야외에서 마이크 지금 사용하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오. 왜냐하면 이제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예. 허가도 안 받아도 돼요. 우리가 집회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 받아야 되죠. 그렇죠. 집회는 그렇습니다. 근데 기자회견은 아무 때나 하면 돼요. 오. 그다음에 또 기자회견은 저렇게 마이크도 써도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자회견하고 우기는 경우 많은데 기자회견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하는 거네요. 제가 이제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 예. 재판을 계속 했거든요. 이분이 북한에 김여정 방문할 때 예. 기자회견을 했어요. 서울역 앞에. 기자회견. 방문을 반대한다고. 그런데 불법 집회라는 거예요. 회견을 인정을 못 받았네요. 그러면 이게 기자회견이냐 아니면 이게 불법 선거운동의 집회냐 기준이 뭐냐? 예.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게 참석자가 많으냐 적으냐. 기자회견에 보통 2~3명이 하면 됩니다. 예. 근데 몇십 명이 오가지고 당원들이 옆에 쭉 서기 좀 사람이 몇백 명 되잖아요. 저 기자회견은 안 봅니다. 지지자나 당원 숫자가 많으냐 기자 숫자가 많으냐. 기자회견은 한두 명 정도면 하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은 구호 같은 걸 외치면 안 돼요. 함부로 구호를 외치면 안 됩니다. 예. 차분하게 기자 묻고 문답만 해야지 그게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때 퍼포먼스 있잖아요. 예. 뭐 화형식을 한다든지 이거 기자회견 안 봐줍니다. 따라서 기자회견으로 인정되려면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예. 저 이재명 대표의 저는 명백한 선거운동 집회지 저기 기자회견이다. 이 기자들이 다 웃어요. 이거는 편법이야 꼼수가 아니고 예. 명백하게 불법이다. 기자회견이 되기 위한 요건 판례부터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합니다. 이게 조금씩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논란처럼 되는데 아마 민주당도 고민을 하고 국민의힘도 혹시 고민하면서 우리는 왜 못합니까? 또 이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지금요. 아무튼 마이크 사용에 관한 여러 가지 좀 뒷말이 좀 나와서 전해드렸고요.